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요즘 홍콩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홍콩 보안법 때문이죠. 홍콩 중국뿐 아니라 미국까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여기에 관심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인데, 홍콩 아편 전쟁이 일어나던 1840년대만 해도 아주 작은 항구에 불과했는데 150여 년간 영국 지배를 하면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 경제 중심으로 급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1997년 다시 중국으로 반환된 후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홍콩 보안법 통과돼서 시행된 날이 홍콩 반환 23주년 되는 날이라서 참 홍콩의 운명 파란만장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와 함께 홍콩 역사부터 이 홍콩 보안법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채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대한공공정책학회 학회장, 국제비교 아젠다 연구 한국센터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회평가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글로벌 수도권 포럼 대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미래세대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로 글로벌 아젠다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공화주의적 국정운영, 시민적 공화주의, 국가비전 2050 등이 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홍콩 우리랑 가까운 데인데요, 그죠? 네, 가깝죠. 인구가 얼마나 되는 곳이에요, 거기가? 740만 작년 기준으로. 740만. 네. 그리고 작년에 6월 달에 홍콩 시위가 한참일 때는 6월 9일 날은 100만 명 정도가 나왔었고요. 와, 그럼 전 인구의 7명에 1명씩.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일은 200만 정도가 나왔거든요. 와. 4명 중에 1명이 나왔던 거죠. 근데 그런데도 안 되네요. 작년 시위는 그 송환법 반대였잖아요. 예. 거기서 뭐 잘못하면은 중국 본토로 송환된다, 뭐 이건데. 네. 이번에 그거보다 더 센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아예 그거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홍콩 지금 규율하고 있는 법이 그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던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입니다. 예. 이거 할 때는 84년에 대처와 조자양인데 사실은 거기 등소평이랑 반환 협정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반환될 때는 그때부터 50년 동안 지금의 홍콩 체제를 유지하겠다. 예. 그게 뭐 일국양제를 유지하겠다. 항인, 항치, 홍콩은 홍콩 사람들이 통치하게 한다. 그리고 고도자치, 오토노미를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지금 23년이 된 거죠. 오늘로서 이제 23년이 된 건데요. 네. 그걸 이제 무력화시키고 아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홍콩 보안법 아직 세부 내용까지도 뭐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다고 그러고, 또 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 이제 유권 해석의 권한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중국 중앙정부가 다 갖겠다면서요, 지금? 지금 홍콩 정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 홍콩의 그 기본법은 홍콩은 다른 지역하고 다른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데 이제 그걸 이제 무력화시킨 거죠. 사실상 그냥 옆에 있는 광동성이나 다른 곳처럼 홍콩의 그러니까요. 직접 지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아예 그렇게 전환된 것 같습니다. 네. 홍콩은 지금까지는 그 97년 반환 이후에는 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민주적으로 선거해서 홍콩 입법회의, 입법의회, 입법회, 예. 입법회라는 게 있었죠. 네. 우리 국회 비슷하게. 예, 그 시의원이고요. 그다음에 구의원 선거가 있고, 그다음 행정장관이 간선제이지만 120명이 간선으로 뽑는 선거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뭐 직접 뽑는 건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구의원 선거 대표적인데요. 4년짜리. 그게 이제 직접 선거, 나머지 두 개는 간선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자유선거가 쭉 지켜져 오다가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구의원 선거에서 선거혁명이 사실상 홍콩에서 일어난 거죠. 예. 그때가 거기 아마 의석수가 452석 정도 되는데 380석 정도가 민주당이 그렇죠. 반중파들이 예. 장악했으니까 예. 그때 이제 홍콩이 아주 홍콩에 대해서 중국 시진핑 정부가 경악했던 것 같고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그런 걸 무력화시키고 시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지금 20년인데요. 내년이면 7월 1일이라는 게 왜 7월 1일을 정했느냐 하면 거기 100년 전에 거기 1921년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이 상해에서 창당되거든요. 1921년 예. 7월 1일. 7월 1일. 아. 그래서 태기를 중국 쪽에서 7월 1일로 하자. 예.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도 중국은 내년이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거기에 이제 대비해가지고 이제 홍콩을 정리하고 사실상 자기들이 지금까지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가진 성과를 전 세계에 과시하겠다 이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아예 바로 좀 역사로 돌아가서 네. 이 홍콩이 영국으로 이게 넘어가기 시작한 첫 출발을 언제로 봐야 됩니까? 1842년 난징 조약이죠. 난징. 예. 1399년에 그보다 한 3년 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임측스가 험차 대신으로 거기 광동에 파견돼 가지고 아편 무역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불법화하고 폐기 처분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국 상인들이 반발을 했던 거고. 영국은 그 아편을 전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다 집어넣기 시작했다면서요? 그 이전에 이제 무역 관계가 편무역에서 나중에 삼각무역으로 바뀌었다는데 편무역이 사실상 그때 국제 통화가 은이거든요. 네. 예. 네. 중국은 은본위제를 가지고 있었고 유럽도 근본위제이긴 하지만 근데 은은 결제 수단이니까 지금까지 달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중국 수출품은 차, 그다음에 그다음 비단 이런 것들인데 도자기 주로 중국은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거고 그걸 영국은 이제 유럽의 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결제 수단으로 은을 갖다 바치는 거고 중국에다가 예. 영국 물건은 중국에서 사줄 게 별로 없었나 봐요. 그때 중국이 예, 문명이 최고... 발전돼 있으니까 네, 중국이 예. 중국 차, 비단 이런 걸 영국이 좋아하고 대신에 은을 갖다 바쳤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건륭제 때죠 그때 이제 청나라 청나라 한참 전성기인데 그때 더 이상 우리 중국은 다른 나라의 무역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금 정책을 취하거든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쉬운 게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편무역이 진행되는 그 와중에 그래도 몇 군데 일어났던 거죠. 광동이나 이런 쪽에.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이게 결제수단 은이 모자라니까 영국이 이제 그냥 중국에서 갈 때 인도 아편을 가져가서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럼 문제 많네요, 영국이. 문제 많은 거죠. 남의 나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중국 정부, 청나라 정부가 아편 못 가져온다. 이렇게 되니까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전쟁할 때만 하도 영국도 이길 거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이 짬자는 호랑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막상 이렇게 전쟁을 해보니까 그 중국이 이제 망해가는 왕조니까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래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편 전쟁의 승리 후에 맺은 게 난징 조약. 난징 조약은 42년. 일단은 지금 홍콩은 어떻게 돼 있냐면 홍콩 섬이 있고요. 그다음 구룡 반도가 육지가 있는 거죠 맞은편에. 그렇죠. 그 위에 또 신계라는 나중에 제2차 베이징 조약 이후에 거기 조차한 데가 있습니다. 섬에 42년 난징 조약에서는 홍콩은 할양인 겁니다. 영국이 이제 가져간 거죠. 아예 영토를. 홍콩 섬만. 그리고 5개 항구를 개항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가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무역을 하고 그다음에 아편이 이제 합법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중국이 이제 중국의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죠. 영국이 보기에. 그렇죠. 그렇게 야금야금 막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에로 사건이라고 나중에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날 계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텐진 조약, 그러니까 광동 주위에 있던 홍콩이 나중에 지금 텐진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거기 상륙하고 난 다음에 북경까지 육군이 가는데 그 사이에 원명원이라고 그 중국 황제 여름별장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군인들이 약탈을 하는 거죠. 영국 군인이 프랑스 군인하고 같이 프랑스 군인, 영국 군인. 이제 야금야금 본토까지 다 먹는 거로군요. 그때 이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고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그때 보면 구룡반도가 할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가 다 드러났으니까 중국은 이제 반식민 상태에 들어갔던 거고요. 그 서구 열강들이 자기 요구를 해가지고 한 100년 전에 거기 나머지까지 100년 동안 앞으로 99년을 조차한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99년이라고 하는 날 그 연도는 왜 정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건 영국령으로 한다. 그래 버리면 될 걸. 99년 이후엔 돌려줄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본래 서양인들이 중국을 아예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펠리페 2세는 스페인 왕도 했었고요. 그런데 워낙 중국이 큰 나라인데다가 지배하기도 쉽지 않고 이러니까 반식민 상태가 오히려 자기들한테 적정한 최고의 수익을 주는 그런 식민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99년 정도 하면 야금야금 한 인간에게 99년은 보이지 않는 시간이니까. 뭐 100년 뒤라고 그러면 상상이 안 되는 기간이었겠죠. 예, 그리고 그때 정도는 특히 그때는. 예, 그 영국이 자기 식민지 그때 저는 조건이 변해가지고 아예 중국을 식민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영국은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군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100년 뒤면 중국이 없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안 돌려줘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군요. 인도는 쉽게 식민지가 됐던 것 같고요. 완전히 식민지가 됐고. 근데 만약에 99년 이후 동안 계속 뭐 자기들이 식민화 정책을 인도에서 성공했으니까 동인도 회사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전망을 좀 그때는 영국이 제국주의 국가의 패권 국가니까 좀 낙관적으로 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100년 지나면 중국이 없을 테니 그냥 99년 후에 준다고 말만 하자.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중국 체면은 차려주지 않겠나. 뭐 이런 거로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97년 그러니까 본래 1842년으로부터 100년이면 이미 100년은 훨씬 넘었고 150년이 된 거죠. 구룡반도 그 이상까지가 가게 된 게 1898년이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신계가 그때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1997년으로부터 딱 100년 전입니다. 홍콩 반환. 그러니까 1897년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로부터 1997년까지 100년 동안은 홍콩은 중국과는 전혀 무관했습니까? 중국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100% 영국의 지배였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0년 동안. 사실상 영국 식민지죠. 그죠? 자기들이 그때는 영국도 크게 할 말이 없는 게 영국 그때 선거하지 않았거든요. 식민지 총통을 보낸 거지. 영국 총통을 보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다른 식민지와 똑같이 규율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제국주의 방식으로 통치했던 것 같고 대신에 무역이나 중개항이 필요했으니까 그냥 홍콩은 중개지역으로 남아있었고요. 지금 홍콩 시민들도 사실상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한 지는 한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홍콩이 영국 지배에 있을 때 홍콩 주민들은 자기 했던 그 정체성이 뭐였을까요? 중국인? 영국인? 홍콩인? 홍콩인. 차라리 이제 저도 작년에 거기 촛불행 그리고 홍콩에서 시위 때문에 한 5번 정도 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보고 민지 내 의장들하고도 만나봤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홍콩 사람들은 문명적으로 보면 저는 문명을 전공하니까 문명적으로 보면 중국 본토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이 가깝다. 우리는 그 포용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본래 거기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중국 본토하고 다르게 한국, 대만, 홍콩은 식민도 겪고 아니면 영국 지배를 겪기는 했지만은 그 자본주의적이거나 서구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뿌리 내려가지고 거기에 조금 훈련된 문화적으로 습득된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중국 전통 문화, 아시아 전통 문화 더하기 서구적 가치 이게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 중국 본토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전통 사회에서 봉건 사회로 있다가 나중에 49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으니까 사회주의로 넘어간 거고 그 멘탈리티나 이런 거는 홍콩 사람은 오히려 한국 사람하고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그 멘탈리티와 문명적 기반을 가지고 100년 동안 영국 총통의 지배를 받았는데 영국 총통이 그렇다고 막 억압적 정책을 하지는 않았었나 봐요. 어느 정도 좀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한 100년 아니었나요? 예, 그 뭐
그 선거제도가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참여권이 보장되고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개인의 자유, 뭐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많은 자유가 자유권적인 보장이 부분들이 됐죠. 보장돼 있었기 때문에 예. 홍콩 사람들 자체로는 크게 뭐 저항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죠. 예. 그러면서 경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했고. 예, 아시아의 진주라고 했으니까요. 왜 홍콩. 그렇게 홍콩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그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홍콩이 한때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게이트 투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뭐 자본이나 그다음에 무역 이런 것들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서양에서 예.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 예. 부가 축적됐던 것 같고요. 예. 지구가 둥그니까 서구 사람들도 아시아에 뭔가 자기들이 센터, 본부가 있어야 될 그 헤드쿼터가 있어야 되는 걸 다 이렇게 홍콩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 기업, 영국 기업, 뭐 금융기관 할 것 없이 네. 아시아 쪽의 본사는 대부분 홍콩이에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네. 한동안은 전부 홍콩에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집중 효과가 있었을 것 같고요. 한때는 뭐 우리나라 뭐 거기 홍콩의 느와르 영화 이런 것들도 뭐 풍미했던 것 같고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좀 융성했던 데가 홍콩이 아닌가. 제가 홍콩을 놀랐던 거는 그 150도가 아니라 갯벌이었던 그 홍콩 섬을 그 정도 문명을 이루어낸 그렇죠. 영국 혹은 홍콩 시민들이 대단했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 중앙정부도 개혁개방 정책을 하기 시작하는 네. 1980년 이후, 78년 그 이후 그때는 중국도 홍콩이 중요해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주 중요했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 그 덩소핑이 그 반환 협정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방개혁 정책을 할 때 창구가 달렸고 홍콩을 믿을만 했거든요. 예. 자기 영토니까. 예. 대신에 이제 서구 자본들도 중국으로 그냥 그 북경이라 상해로 불쑥 들어가기보다는 홍콩이라는 지점을 통해서 들어가면 안정성이 보장됐고 맞아요. 서구 문명과 그다음에 그 중국의 접점이 홍콩이 아니었나. 그래서 홍콩이 융성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영국이 처음 생각할 때는 이제 100년 뒤면 중국이 없겠거니 했는데 네. 웬걸 1997년 이때 이제 중국은 부쩍부쩍 커나가는 상태가 됐고 약속을 안 지킬 수는 없었겠죠? 네, 안 돌려줄 수는 없었겠죠? 계기가 된 거는 그 1949년이겠죠. 신중국 마오쩌둥이 네, 신중국을 건설하면서 이미 아시아의 판도가 변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 힘의 기란 관계 속에서 홍콩이 온전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약속대로 100년 뒤에는 돌려줘야 될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안 돌려줄 수는 없었을 것이고. 네. 근데 돌려주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돌려줘야지. 아까 네. 처음에 소개하셨던 뭐 협상을 해가지고 향후 50년 동안은 홍콩에 자치를 부여하고 뭐 이런 등등의 조건이 붙은 건 왜 그랬던 겁니까? 이미 처음에 갯벌에 만들어졌지만 그때는 100년 뒤에는 홍콩이나 아이덴티티의 하나의 도시 국제 무역항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는 중국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다음 서구 세계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합의를 최상의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걸 거부할 수는 없었겠군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무튼 50년 정도는 자치권을 주자. 외교 안보만 빼놓고. 네. 그랬는데 지금 결국은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중앙정부가. 뭐 힘의 역학관계인데 예. 특히 이제 시진핑을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요. 예, 시진핑 정부가 본래 이 제국이라든지 세계국가는 관용이 첫 번째 조건인데 좀 지금 시진핑 정부는 그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불관용, 일국양제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국가로 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이제 거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자기 할아버지들도 못했던 일을 하겠다. 홍콩을 온전하게 자기 영토로 만들겠다는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멘탈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제 했던 홍콩에서 전인대회에서도 그게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했던 게 그렇죠. 북경에 있는 사람들의 좀 가슴속에 응어리 이런 걸 푸는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굴욕적으로 홍콩을 뺏겼던 그 과거를 청산해야 되겠다. 예, 그런 이런 거군요. 예. 그게 공식적 문서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북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그는 에토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중국 본토의 그 강한 열망 속에는 홍콩 주민 한 700 몇십만 아까 말씀하신 그중에 한 번 시위하면 200만도 나오는 그 정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중국 쪽 입장일 거고요. 제가 겪어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세계 시대의 자치인데 인권이고 네. 740만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큰 숫자. 중국의 10억에 비해서는 적을지 모르지만 예. 그 사람들의 인권과 가치는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건 또한 국제사회 합의였는데 그걸 뭐 깨는 것 그게 아니 이제 그거는 원칙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중국 본토도 아직 인권 국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이고 인권과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걸 자기네 정체성이라고 주장하는 게 시진핑 정부 아니겠어요. 네. 그런 언론 자유, 인권 문제를 서양에서 얘기하면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10몇 억에서 700 몇십만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700 몇십만한테만 인권과 자유를 주어야 하느냐? 지금 이 논리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서양 문명과 중국 문명 충돌인데. 충돌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결정적으로는 그 합의를 깬 건 중국이고. 그래, 그건 맞아요. 그 합의를 깬 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뭐 비난이라든지 보상이거는 해야 되는 거는 중국의 몫인 거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서구 세계의 반발 이게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봐야 될 거고. 당장 미국만 해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하는 걸 이미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예. 저도 이제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임 교수님께 여쭤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 원칙론적으로는 인권과 자유와 이것이 또 자치와 이런 것이 보장되는 것이 옳은 거지만 그런데 작년에 홍콩에서 그 난리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작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을 밀어붙여 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말은 의지가 없다는 거죠. 자치와 인권을 보장해 줄 의지가 중국 중앙정부는 절대 없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번에 확인된 거잖아요.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제는 충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해법은 달리 안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작년처럼 시위가 다시 발생할 거냐 하는 건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분위기 자체가 중국 중앙정부가 워낙 세게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포갑적인 이런 형태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계기는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 같은 시위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당장에 뭐 그 반체적인 사람들도 그 단체들을 자진 해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데 정당도 해산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9월 달에 입법회 선거가 있거든요. 그게 그 선거는 보장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그것까지 또 중국 중앙정부가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홍콩 시민들의 실질적인 저항 이것들은 거기 후보 등록 말고 선거인단 등록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430만 정도가 등록했는데 절반 이상이 이미 자기 미국처럼 선거인단 명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홍콩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도 구의원 선거할 때도 조용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날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어느 때보다 조용한 홍콩 시내를 봤는데 조용한 가운데 그 다음날 이렇게 선거혁명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만약에 선거가 진행되면 그 이번에 뽑는 게 35명의 입법회의는 적지 뽑고요. 또 35명 직능에서 뽑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직접 뽑는 35명인데 이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만약 이것때도 뭐 이렇게 투표장에서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자유투표까지는 보장을 해도 예를 들어서 중국 본토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정당은 활동을 못하게 해버린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민주화를 경험했지만은 그게 독재적인 거 막는다고 해가 막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민심이라는 거 표출되니까요. 그래서 9월 선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중국을 엄청나게 그 강도 높게 압박하면서 홍콩 특별지위를 없애버리는 법도 막 통과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뭐 정부가 나서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저는 한국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회예요? 예, 지금
홍콩 계속 앞으로 아시아 경제가 커질 거고요. 예. 중요한 게 아시아 무대로 다 옮겨올 텐데 홍콩이 금융 허브 또는 서비스 허브 기능을 계속 상실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콩이라는 지위가 이렇게 그 기능은 우리가 가져온다. 싱가포르는 빠져나가는데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져온다 이런 게 아니고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서울이나 부산 정도의 그런 기능들에 대한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럴 땐 뭐지 경제하시는 분들은 뭐 왜 홍콩이 안 오느냐한테 뭐 규제 완화 또는 뭐 법인세 조세 문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홍콩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연대감 이런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금 홍콩 사람들이 저렇게 바라는데 우리도 민주화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국가고 그러면 이럴 때 그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 이런 걸 공유하면 오히려 홍콩이 또 하루아침에 저렇게 몰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0년 이렇게 갈 텐데 그렇게 그 역사 속에서 같이 성장해온 그런 문화적 토양을 서로 공유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러면 한국에서도 뭐 그 계속 뭐 아시아에서 홍콩이 했던 역할 같은 걸 뭐 서울이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도 홍콩을 중간 경유지로 해서 이 서양의 기업, 미국이나 이런 쪽 기업들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았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최근 한 15년, 20년 전부터 조금씩 줄어들어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게. 그걸 차제에 한국에 직접 유치하는 식으로 그런 방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 가지고 있는 게 서비스 금융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물류 기능이 있는데요. 물류 기능은 좀 대만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차잉원이 워낙 지금 그 일국양제를 부정하면서 그 홍콩에 지금 계속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물류 기능은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뭐 아시아 다른 지역도 가능할 것 같고 뭐 앞으로 계속 뭐 이 물류라든지 이런 거 허브 역할을 하는데 어딘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저는 뭐 서울시장님이나 아니면 뭐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좀 크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중국과 미국의 그 문명 대결 이게 G2의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G0 시대로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G0?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사실상 이 팬데믹 속에서 자기가 사회정책 이런 게 망가져가지고 대안이 되기 힘들고 중국처럼 저렇게 전제 권력을 가진 저런 국가도 대안이 힘들 거고 그러니까 아시아 민주, 세계 민주주의가 성숙하면 지금까지 누가 뭐지 패권 국가가 아니라 좀 민주주의 방식으로 가지 이제는 않을까. 패권이 없는 세계가 온다? 그런 식의 진화. 양면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패권을 추구할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는 미중 갈등 속에서 교묘한 위치를 잘 잡아가지고 G0 세대를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런데 홍콩 주민들이 홍콩을 많이 떠나긴 떠나겠죠? 떠나죠. 지금 97년에도 그때 이제 많이 떠났잖아요. 떠났죠. 그 중국에는 배우들도 많이 떠나고 화양연화라는 게 결국 그 시대를 회고하는 그런 건데요. 작년에 또 많이 떠났습니다. 오늘 좀 긴 역사 속에서 홍콩의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가능성들까지 점쳐봤네요.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